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도는 한국 땅이 맞다며 낡은 지도 한 장을 흔들었기 때문이죠. 다카이치 총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주 APC 밀실에서 이미 미국의 마음이 한국으로 돌아섰다는 사실을요. 긴급 호출된 백악관 보좌관이 내민 1급 기밀 파일. 그 속엔 일본이 70년간 숨겨온 메가더 장군의 친필 서명과 결정적 증거가 담겨 있었고, 이 진실에 워싱턴은 폭발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무너진 일본과 한국의 압도적 승리. 그 짜릿한 48시간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선임 보좌관 로버트 앤더슨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워싱턴의 새벽을 깨우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그리고 일본의 NHK까지. 전 세계의 모든 뉴스 채널이 붉은색 속보 자막을 내보내며 동일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군요. 화면 속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지지자들은 일장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고, 관저 앞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나와 강한 일본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다카이치 총리는 전 세계를 향해 비장한 표정으로 선언했습니다.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수호하기 위해 해상자위대 최정예 이지스함 2척을 파견한다고 말이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일본은 미국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요. 참으로 그럴듯한 명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죠. 미국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를 일본이 돕겠다고 나섰으니 그 대가로 미국이 독도 문제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계산. 아마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 외무성 관료들의 머릿속엔 그런 거래가 그려져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백악관의 주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표지에 얇은 파일 하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탑시크릿 1급 기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이 파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았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결코 저런 무모한 도박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공포에 질려 식은 땀을 흘리며 당장 자위대 파견 명령을 취소하고 전화통을 붙들었겠지요. 이 얇은 파일에는 불과 며칠 전 대한민국 경주에서 있었던 아주 은밀하고도 충격적인 합의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믿었던 미일 동맹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결정짓는 내용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공식 외교 문서나 언론 보도에도 단 한 줄 기록되지 않은, 그러나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그날의 진실입니다. 시계바늘을 잠시 며칠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장소는 대한민국 천년의 고도 경주였습니다. 경주는 참으로 묘한 도시더군요. 수많은 마천루가 즐비한 서울이나 도쿄와는 달랐습니다. 낮은 기와 지붕과 부드러운 능선을 가진 고분들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그 고즈넉한 풍경 아래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정상들이 모여 미래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는 표면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화려한 만찬, 정상들의 기념 촬영, 공동선언문 발표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웠죠. 하지만 진짜 역사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화려한 행사가 모두 끝난 뒤 모두가 떠날 준비를 하며 긴장이 풀려있던 그 짧은 틈새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공식 일정에는 없었던 한미 정상 간의 비공개 회담이 잡힌 건 순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아니 철저히 계산된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원했습니다. 배석자는 양국 통역관과 안보보좌관인 저 딱 4명뿐이었습니다. 일본 측 정보요원들이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장소조차 호텔 회의실이 아닌 대통령 숙소의 서재로 잡았죠. 회담장은 창밖으로 불국사의 석탑이 보이는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과 달리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대중 앞에서 보여주던 과장된 제스처나 농담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극히 진지했고 무엇보다 냉철한 비즈니스맨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향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침묵을 깨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왜 일본의 그 끈질긴 로비에도 불구하고 도쿄가 아닌 이곳 경주에서 당신과 마주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아베 때부터 기시다, 그리고 지금 다카이치까지. 그들은 나를 만나기 위해 로비스트들에게 수천억을 씁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피해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통역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죠. 글쎄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장사꾼은 손해보는 거래를 하지 않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국익.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 위에 놓인 지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태평양 한가운데가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솔직해집시다. 일본? 좋은 친구죠. 돈도 많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무기도 잘 사갑니다. 예의도 바르고요.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싸울 줄 모릅니다. 평화헌법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미군이 피를 흘려주기만을 기다리죠. 나는 그런 무임승차 동맹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20세기에나 통하던 방식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가방을 열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펜타곤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동북아 전력 재평가 및 차세대 동맹 전략 보고서였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내 정치 참모들이 쓴 게 아닙니다. 이라크와 아프간 그리고 남중국해라는 전쟁터에서 평생을 구른 사성 장군들이 쓴 겁니다. 그들이 결론 내렸더군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태평양으로 나오려 할 때 실제로 그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나라는 아시아에서 오직 한국뿐이라고. 한국 대통령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치 도청을 우려하는 사람처럼 은밀하게 하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는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좀 더 내겠다며 생색을 내더군요. 하지만 당신네 한국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걸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공포.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가 느낄 본능적인 공포 말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서류의 맨 마지막 장 아직 빈칸으로 남겨져 있던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한국의 손발을 묶어왔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탄두 중량 제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에 대한 제한까지. 일본은 한국이 강해지는 걸 두려워하니까요.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짓이 있으니 당연하겠죠. 강해진 한국이 언젠가 그 칼끝을 자신들에게 돌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일본의 그 패배자 같은 징징거림을 들어주기엔 중국이라는 곰이 너무 커버렸어요. 나 도널드 트럼프는 오늘부로 그 낡은 족쇄를 풀 겁니다. 그가 서류에 거침없이 서명을 휘갈겼습니다. 사각거리는 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70년 된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말입니다. 서명을 마친 그는 서류를 한국 대통령에게 밀어주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승인합니다. 더 이상 디젤 엔진으로 숨 쉴 때마다 물 위로 올라오지 마십시오. 깊은 바닷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무제한으로 작전하십시오. 원자력 협정의 제한 조항은 내가 행정명령으로 유예시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그 어떤 동맹국에게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심지어 영국과 호주에게도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서야 허락했던 무기체계입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이것을 갖기 위해 천문학적인 로비 자금을 쏟아부었고 미국 의회에 줄을 댔지만 미국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던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일본 몰래 한국에게 그 빗장을 열어준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놀란 기색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려왔다는 듯 그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국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설계와 기반 기술 준비를 마쳤습니다. 족쇄만 풀린다면 1년 내에 실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선업 기술은 미쳤으니까요. 내가 보고받기로는 우리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보다 건조 속도가 3배 빠르다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펴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로 한국을 최우선 동맹으로 격상합니다. 일본보다 위입니다. 아니, 영국과 동급입니다. 대신 증명하십시오.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중국이든 누구든 감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거나 태평양의 평화를 깨려는 자가 있다면 당신들이 가진 그 이빨로 확실하게 제압하십시오. 미군이 도착하기 전에 말입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동맹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한국 대통령의 짧고 굵은 대답. 두 정상의 악수는 짧았지만 그 악력이 전해주는 무게감은 엄청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1945년 이후 80년간 이어져 온 미일 한의 수직적 서열이 미한 중심의 수평적 동맹으로 재편되는 순간이자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도가 일본 중심에서 한국 중심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지각변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밀회담은 끝났습니다. 문서에는 2025년 APC 특별안보합의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분류되어 제 가방 속 깊숙한 곳에 봉인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을 나서며 제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밥, 이 사실은 당분간 엠바고다. 특히 일본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는 것도 꽤 재미있을 테니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그녀는 경주 APC에서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과 제대로 된 단독 회담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극도로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 여론은 악화되고 있었고 외교 참사라며 야당의 공격이 빗발치고 있었죠. 그녀의 지지율은 20%대까지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집 나간 보수층을 결집시킬,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관심을 다시 끌어올 화려한 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녀의 참모들은 위험한 조언을 했습니다. 총리님, 지금 미국은 중국과 대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선언하면 트럼프는 우리를 다시 아시아의 맹주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타서 독도에 자위대를 보내면 미국은 묵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어차피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할 테니까요. 한국은 미국의 하위 파트너 아닙니까? 멍청한, 너무나도 멍청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여전히 20세기의 힘없는 약소국으로 미국을 자신들의 영원한 보호자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미국의 핵잠수함 파트너가 되었다는 사실을, 트럼프가 일본을 돈만 밝히는 늙은 호랑이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 다카이치 총리는 그 치명적인 오판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화면 속의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 점거된 우리 고유의 영토를 되찾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대만 유사시 일본은 미군을 지원하여 최전선에 설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백악관 상황실의 분위기는 점점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제 옆에 앉은 펜타곤 파견 장교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저 여자 지금 제정신입니까? 우리가 언제 일본한테 대만에서 같이 싸워달라고 했습니까? 자기들 평화헌법이나 고치고 오라고 하세요. 대만 핑계대면서 독도를 건드려? 지금 한국 대통령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한테 좋을 게 뭐가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랑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알면 저렇게 못할 텐데.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붉은색 경고등이 요란하게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고요를 깨는 날카로운 알림음. 중국 베이징에서 긴급 군사 신호가 감지된 것입니다. 보좌관님, 시진핑 주석의 긴급 성명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중국 북부 전구 해군 기지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랴오닝함 항모전단이 출항 준비를 마쳤답니다. 방향은 남중국해가 아닙니다. 동해입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은 잠자던 용의 코털을, 아니 영린을 건드린 격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대만 문제에 끼어드는 것을 가장 혐오합니다. 역사적 원한까지 겹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본이 스스로 빌미를 제공했으니 중국은 이참에 일본을 본보기로 손봐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영리한 방법으로 말이죠. 스크린에 시진핑 주석의 대변인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어조는 평소의 외교적 수사를 완전히 벗어던진 채 공격적이고 거칠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이 감히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망언을 한 것도 모자라 이웃 국가이자 제2차 대전 피해국인 한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저조차도 예상치 못한 중국의 치밀한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 전략이 담긴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 정부의 정당한 영토 수호 의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만약 일본 자위대가 독도 해역 12일 이내로 진입할 경우 중국 북부 전구 해군은 이를 명백한 침략 행위로 간주하고 한국과 연대하여 일본 본토 타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다. 상황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중국이 한국 편을 든다고? 이건 미친 짓이야. 중공군이 우리 동맹국끼리의 분쟁에 개입하겠다는 거야? 그것도 한국을 핑계로. 일본 본토 타격? 시진핑이 진짜 버튼을 누르겠다는 건가? 아니면 블러핑인가?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정보에는 일본 총리 관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보나마나 다카이치 총리겠죠. 방금 전까지 개선장군처럼 굴던 그녀가 중국의 발표를 듣자마자 사색이 되어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겁에 질린 목소리로 트럼프 대통령을 바꿔달라, 미국이 중국에게 경고해달라, 한미일 공조로 대응하자며 애원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집무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상황을 보고받았을 겁니다. 저는 울려대는 전화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의 이지스함 2척이 독도를 향해 항해하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실시간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듯 중국의 H-6 폭격기 편대가 오키나와 상공을 향해 발진했다는 정보가 떴습니다. 레이더 화면 위에는 수많은 붉은 점들이 일본 열도를 포위하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쯤 깨닫고 있을까요? 자신이 던진 돌멩이가 어떤 거대한 산사태를 불러왔는지. 그녀는 미국을 등에 업고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지금 그녀의 등 뒤에 있는 건 미국이 아니라 시퍼런 칼을 든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이제 막 족쇄가 풀린 핵잠수함을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맹수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탑 시크릿 파일 경주 합의문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미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멍청한 도발로 동북아의 판을 깬 일본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경주에서 맺은 진짜 파트너 한국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끼익 육중한 상황실 문이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다이어트 콜라가, 다른 한 손에는 햄버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혹은 이 난장판을 즐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가 한라인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책상을 보며 씹고 있던 햄버거를 삼키지도 않은 채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시끄럽군. 밥, 코드 뽑아. 그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일본 구하기는 없다는 것. 우리는 일본의 징징거림을 들어줄 생각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오롯이 주제 모르고 날뛴 일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 대통령님, 일본 총리가 패닉 상태일 겁니다. 중국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배우라고 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지켜봐. 내가 경주에서 선물한 장난감을 그들이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니까. 동맹의 서열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다만 일본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자, 이제 쇼가 시작될 겁니다. 한국이 지난 70년의 침묵을 깨고 숨겨왔던 진짜 힘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는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자신이 건드린 게 단순한 바위섬이 아니라 잠자는 호랑이의 콧수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통신 코드가 뽑힌 전화기. 그 검은색 수화기는 책상 위에서 마치 죽은 파충류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카이치 총리의 비명에 가까운 애원을 토해내던 그 기계장치는 이제 완벽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신룸이라고 불리는 이곳의 공기는 그때의 긴장감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무거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들어와 버린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을 목격하는 자들의 관조적인 침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쯤 먹다 남은 햄버거를 비서관에게 치우라고 손짓한 뒤 자신의 전용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그는 마치 흥미로운 리얼리티 쇼의 클라이맥스를 기다리는 시청자처럼 팔짱을 낀 채 정면에 배치된 메인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밥, 일본 외무성이 국무부 라인을 두드리고 있어. 제부관이 태블릿 PC를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국무부 장관 비서실에서 온 긴급 메모였습니다. 내용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백악관 직통 라인이 끊기자 일본 관료들이 사색이 되어 펜타곤, 국무부, 심지어 CIA 지부장에게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이건 오해다. 미국이 중재해달라. 우리는 동맹이지 않은가? 저는 대통령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내버려둬. 지금 그들이 들어야 할 대답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시진핑이 뭐라고 떠드는지나 들어보자고. 화면 속 동북아시아의 지도는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래픽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군사적 위협이 물리적 실체로 변환되어 일본을 옥죄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북부 전구 해군의 움직임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과격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칭다오와 리순 군항에서 출격한 구축함들이 일렬종대로 대한해협 남단을 향해 전속력으로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두에는 중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난창급 55형 구축함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죠. 112개의 수직발사관을 갖춘 그 괴물은 단 한 척만으로도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대군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화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키나와 남방해역의 상황이었습니다. 훈련을 명분으로 태평양에 나와 있던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 전단이 기수를 급격히 북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들의 항로가 가리키는 목적지는 명확했습니다. 규슈, 일본 본토의 남단. 이것은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포위 기동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러시아와 맞닿은 홋카이도, 서쪽에서는 한국과 마주한 동해, 그리고 남쪽에서는 중국의 항모전단.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라는 작은 섬 하나를 탐하다가 일본 열도 전체가 거대한 감옥에 갇히는 형국을 자초한 것입니다. 일본 놈들, 지금쯤 기저귀가 필요하겠는데? 국방부 파견 장교가 모니터 구석에 뜬 일본 해상자위대의 통신 감청 기록을 보며 비소했습니다. 감청된 음성 파일에서는 일본 함장들의 당혹감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지스 한마야. 11시 방향, 중국군 H-6 폭격기 4기 접근 중. 라곤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사격 통제 레이더가 우리를 조준하고 있다. 교전 수칙을 하달해달라. 쏘면 쏘는 건가? 관저에 응답이 없다. 미국 칠함대는 어디 있나? 왜 미군 링크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는 건가? 그들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 해군 칠함대의 항모 레이거노가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인 레이거노의 갑판에는 전투기가 아닌 한가로운 갈매기들만 앉아 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침묵하라는 백악관의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진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요란법석을 떠는 일본이나 칼춤을 추는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용돌이의 정중앙, 태풍의 눈 속에 있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 우리의 정보자산이 전송해오는 그곳의 풍경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일본처럼 고성을 지르는 관료도 중국처럼 과격한 성명을 발표하는 대변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청색 조명 아래서 수십 명의 요원들이 말없이 키보드만 두드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무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타이밍에 가장 아픈 곳을 찌르기 위해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는 전략적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이 첫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미사일도 포탄도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일본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디지털 독소였습니다. 보좌관님,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방금 비공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경제 담당 비서관이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대일본 전략물자 수출 심사 강화 및 승인 보류. 대상 품목 리스트가 흥미롭습니다.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아닙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죠. 이번엔 방산용 특수관과 전투기용 초정밀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잊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최신형 무기들이 사실은 한국산 부품 없이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일본 자위대가 도입 중인 차세대 레이더 시스템과 미사일 유도 장치에 들어가는 핵심 칩셋은 전 세계에서 오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이 양산 가능한 스펙이었습니다. 미국 펜타곤조차 한국 기업들에게 제발 물량 좀 맞춰달라고 사정하는 판국에 일본이 감히 그 공급망의 주인을 건드린 것입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도쿄 주식시장에서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 일본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주 잔고는 많지만 부품이 없어 납기를 맞출 수 없다는 소문이 월스트리트까지 퍼지는 데는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흥미롭다는 듯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똑똑하군. 총을 쏘면 전쟁이 되지만 칩을 끊으면 행정 절차가 되지. 일본이 우리한테 와서 따질 명분도 없게 만들었어. 하지만 한국의 진짜 반격은 바다 위가 아닌 깊은 심해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 인근에 띄운 대잠 초계기 P1. 세계 최고 수준의 탐지 능력을 자랑한다는 그 비행기가 지금 동해 상공을 미친 듯이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음파 탐지기 화면에는 식은땀 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유령이다. 이건 유령이야. 감청된 일본 초계기 조종사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잡혔다.
독도 남서쪽 5마일 지점. 거대한 질량 물체다. 그런데 엔진 소음이 없다. 디젤 잠수함 특유의 진동이 전혀 잡히지 않아. 스크류 소리가 없는데 시속 30노트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렇습니다. 기존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일본이 알고 있는 한국 해군의 잠수함은 독일제 디젤 잠수함을 개량한 것들이니까요.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스노클링을 해야 하고 고속기동을 하면 소음이 커지는 한계가 명확한 기종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발밑을 지나가는 그 검은 물체는 다릅니다. 원자로에서 뿜어나오는 무한한 동력, 소음 없이 물을 가르는 펌프제트 추진 방식, 그리고 수심 500m 아래에서 몇 달이고 머물 수 있는 괴물. 경주 회담 직후 한국 해군은 극비리에 건조 중이던 실험 함정을 출격시킨 것입니다. 공식 명칭도 부여받지 않은 코드네임 심연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 실증 모델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본 함대의 바로 밑을 스치듯 지나가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너희 배의 밑바닥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자 압도적인 기술 격차의 증명이었습니다. 일본 이지스함의 함교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나 접촉 소실. 놈이 사라졌다. 방금 전까지 한미 500m에 있었잖아. 어디로 간 거야? 함장님, 이건 기존의 한국 잠수함이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함정입니다. 혹시 미군 핵잠수함 버지니아급 아닙니까? 멍청한 놈. 미군이 왜 우리를 미행해? 식별 부호를 확인해. 식별 부호. 없습니다. 국적 불명. 하지만 아군 함정 밑바닥을 훑고 지나가는 패턴은 명백한 적대 행위입니다. 일본 함장은 발사 버튼에 손을 올리고 떨고 있었을 겁니다. 쏘고 싶어도 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어뢰를 날리는데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상대를 향해 쏘았다간 빗나간 어뢰가 아군함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요. 그 시각 도쿄 총리 관저. 다카이치 총리의 집무실은 침울함을 넘어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무상이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총리님, 백악관뿐만 아니라 국무부, 국방부 장관실까지 모두 연결이 안 됩니다. 주미 일본 대사가 직접 찾아갔지만 사전 약속이 없다며 문전박대당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미국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다카이치 총리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미국은, 자신이 알던 세계 질서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곤란해지면 언제나 미국 형님이 나타나 해결해주던 그 달콤한 공식이 깨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녀가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소리쳤습니다. 법으로 가자. 국제법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문서를 가져와. 1951년 조약 체결 당시 미국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시하지 않았어. 그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야. 미국도 자신들이 서명한 조약 내용을 부정할 순 없을 거다. 국무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미국은 조약 당사자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압박해. 아, 다카이치 총리. 그녀는 지금 최악의 수를 두고 있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듯 그녀는 지금 자신이 살기 위해 미국의 치부를 건드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이 짠 과거의 규칙으로 자신을 오가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규칙이라는 것이 사실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면 더욱 그렇겠지요. 저는 슬그머니 대통령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크린을 보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관저 내부의 도청 내용은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되어 우리 모니터에 뜨고 있었으니까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 밥, 저 친구들이 역사 공부를 덜 했구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재킷의 매무새를 다듬으며 마치 사냥을 나가는 포식자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거 챙겨. 한국 대통령이 경주에서 주고 간 거. 저는 제 서류 가방에 이중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경주 합의문 말고도 한국 측이 건네준 또 하나의 낡은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타자기로 친 투박한 글씨, 그리고 하단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의 친필 서명. 준비됐습니다, 대통령님. 좋아. 브리핑룸 잡아. 기자들 다 부르고. 일본이 그렇게 좋아하는 국제법이 진짜 뭔지 가르쳐줘야겠어.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실 문을 나서자 경호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파일 봉투를 가슴에 품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밖에서는 일본이 미국 국무부를 향해 조약을 준수하라며 공개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뜨고 있었습니다. CNN 앵커는 일본 정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른 독도 중립화 요구라는 자막을 내보내고 있었죠. 불쌍한 다카이치 총리. 그녀는 지금 자신이 내민 카드가 조커인 줄 알겠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의 목을 칠 단두대의 칼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모태가 된 문서, 미국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원본 지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을 이제 곧 전 세계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무력이 아닌 가장 명확하고 잔인한 팩트로 한 국가의 70년 억지가 어떻게 박살나는지를 복도의 긴 창문 너머로 워싱턴의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곧 몰락할 일본 제국의 운명처럼 처연하고도 붉은 빛이었습니다. 이곳 백악관 서쪽의 북쪽 끝에 자리 잡은 제임스 S. 브래디 브리핑룸. 평소에는 자유진영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곳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화약 냄새만 나지 않을 뿐 그 어느 전쟁터보다 치열한 전장입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내뿜는 열기, 셔츠가 젖을 듯한 땀 냄새, 그리고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의 번쩍임이 뒤섞여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지정석은 이미 만석이 된 지 오래고 좁은 통로까지 점거한 외신 기자들은 서로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단 1인치라도 더 앞자리, 단상과 더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단 하나, 푸른색 커튼 너머의 빈 연단,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미국 대통령의 문장을 향해 맹수처럼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공기가 이토록 날카로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1시간 전 일본 외무성과 주미 일본 대사관이 워싱턴 전가에 뿌린 긴급 보도자료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그녀는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중국 항모에 포위당하고 경제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공급 중단이라는 목줄을 잡힌 상황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총칼보다 무섭다는 여론전이자 70년간 갈고 닦은 법리적 궤변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고용한 워싱턴의 거대 로펌 K&L 게이츠와 슈퍼 로비스트들은 불과 1시간 만에 미국 주요 언론의 논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배포한 자료는 치밀하고 교묘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속보,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 국제법적 근거 부족, 워싱턴 포스트 사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침묵,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힘실어, 폭스뉴스, 미국의 아시아 동맹 균열, 한국의 과잉 대응인가? 일본은 아주 영리하게 프레임을 비틀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누가 도발했는가라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싸움의 장소를 과거의 문서로 옮겨갔습니다. 1951년 패전국 일본과 연합국이 맺은 전후 처리 문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 방대한 문서 어디에도 독도 혹은 다케시마라는 두 글자가 명시적으로 한국 영토로 적혀있지 않다는 점. 바로 그 침묵을 일본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창으로 삼은 것입니다. 브리핑룸 맨 앞줄, 일명 로열석을 차지한 일본 NHK 방송의 워싱턴 지국장과 요미우리 신문 특파원들의 표정을 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보다는 묘한 자신감, 아니 오만함마저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라도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1951년의 조약을 스스로 부정할 수는 없다. 만약 트럼프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만든 전후 국제 질서를 미국 대통령이 파괴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논리의 덫에 가두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보좌관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카린이 제 귀에 대고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국무부 조약국 녀석들이 난리입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 시절 라인들이 전화와서 난리를 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실수라도 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건드리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요. 제발 오늘은 질문받지 말고 원론적인 성명만 발표하고 내려오시라고 전해달랍니다. 일본 쪽 논리가 생각보다 법적으로 탄탄해 보인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 탄탄하다? 아니요, 그것은 70년간 진실을 덮어둔 침묵의 카르텔이 탄탄한 것이겠지요. 일본은 그 법의 빈틈, 문장의 공백을 파고들어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는 데 도가 튼 나라입니다. 로비 자금으로 학자들의 입을 막고 연구비를 지원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논문만 생산해내는 역사 세탁의 달인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푸른 커튼을 열고 나올 남자가 법전의 문구에 얽매이는 변호사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상대의 가장 아픈 약점을 찾아 물어뜯는 승부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승부사의 손에는 그들이 70년간 꽁꽁 숨겨왔던 판도라의 상자가 들려 있다는 것을요. 걱정 마세요, 카린. 대통령은 오늘 일본을 변호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최종 선고를 내리러 가는 겁니다. 80년 동안 미뤄왔던 판결을요. 그때였습니다. 웅성거리던 장내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기계 곤충떼의 날갯짓처럼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미합 중국 대통령입니다. 푸른색 벨벳 커튼이 젖혀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평소에 위풍당당하고 빠른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느릿하고 묵직했습니다. 바닥을 딛는 구두 굽소리가 브리핑룸의 정막을 깨며 쿵쿵 하고 울렸습니다. 붉은색 넥타이를 맨 그는 특유의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시선이 그의 얼굴이 아닌 그의 오른손으로 쏠렸습니다. 그 손에는 흔한 연설문 원고나 프롬프터 리모컨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누렇게 변색되고 끝부분이 낡아해진 종이 뭉치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도 한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단 양옆을 두 손으로 짚은 채 고개를 숙이고 차가운 눈으로 맨 앞줄에 앉은 일본 기자들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10초. 그것은 백악관 브리핑룸 역사상 가장 긴 침묵이었을 겁니다. 일본 기자들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그들의 목을대가 꿀꺽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때쯤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내 오랜 친구라고 주장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아주 재미있는, 아니 아주 건방진 문서를 보냈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 담긴 조소와 분노는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법을 지키라고 훈계했습니다. 1951년에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들먹이면서 말이죠. 그 문서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말이 없으니 그것은 여전히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더군요. 그리고 미국은 그 조약의 설계자로서 일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나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마이크에 대고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미국은 일본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 NHK의 워싱턴 지국장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질문 기회를 얻지도 않은 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지령을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조약은 국가 간의 신성한 약속입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항에는 분명히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기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남겨두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국제법상 명시되지 않은 영토는 잔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의 노트북 타자 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일본 기자의 지적은 날카로웠습니다. 그것이 지난 70년간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되풀이해온, 그리고 서구권 법률가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던 마법의 주문이었으니까요. 침묵은 곧 소유다. 이 논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던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분 나쁜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그 기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름이 뭐지? 뭐 중요하진 않아. 너희들은 항상 똑같아. 글자에 없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문서에 없으니 내 땅이다. 문서에 없으니 사과할 필요가 없다. 문서에 없으니 책임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종이 뭉치를 단상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먼지가 피어오를 것 같은 그 낡은 문서의 표지, 클로즈업된 카메라 화면에 잡힌 그 제목은 전 세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 글자였습니다. 스카펙 넘버 677. 글자를 찾고 싶나? 그럼 여기를 봐. 이게 진짜 글자니까. 그가 문서를 거칠게 펼쳐 카메라 렌즈 바로 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브리핑룸의 대형 스크린에도 고해상도로 스캔된 문서의 확대본이 송출되었습니다. 1946년의 잉크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미국의 영웅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직접 서명한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다. 제목은 일본의 정치적, 행정적 관할 구역으로부터의 약간의 주변 지역 분리. 트럼프 대통령이 굵은 손가락으로 문서의 중간 부분을 강하게 짚었습니다. 제3항. 일본의 영토에서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다. 잘 봐라. 여기 아주 명확하게 영어로 쓰여 있군. 리앙쿠르 암석. 바로 너희가 다케시마라고 우기는 독도 말이야.
일본 기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이 문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일본 외무성 지하서고 어딘가에 봉인해두고 애써 무시하고 숨기고 1951년 조약으로 덮어버리려 했던 그 불편한 진실. 그것이 미국 대통령의 손에 의해 전 세계에 공개 처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NHK 기자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마지막 발악을 하듯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점령기 당시의 임시행정 조치일 뿐입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최종적인 영토 확정이며 거기서 스카팽 677호는 효력을 잃. 셧업. 트럼프의 호통이 브리핑룸을 뒤흔들었습니다. 스피커가 하울링을 일으킬 정도로 거대한 성량이었습니다. 임시조치? 효력을 잃어? 너희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군. 메가더가 왜 독도를 콕 집어서 일본에서 떼어냈을까? 심심해서? 아니야. 그게 너희가 훔친 땅이기 때문이야. 전쟁으로, 탐욕으로 강탈한 땅이니까 원래 주인인 한국에게 돌려준 거라고. 대통령은 지도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스카팽 677호에 첨부된 부속 지도였습니다. 일본 열도 주위에 굵은 검은색 선이 그어져 있었고 독도는 명확하게 그 선 바깥 한국 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잘 들어. 1951년 조약에 독도가 빠진 이유? 아주 간단해. 이미 1946년에 이 문서로 한국 땅이라고 확정했으니까 굳이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거문도나 울릉도는 너희가 하도 딴소리를 하고 욕심을 부리니까 굳이 적어준 거고 독도는 논란의 여지조차 없었던 거라고.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침묵을 교묘하게 이용했어. 70년 동안 전 세계를 속였지. 미국이 실수로 독도를 빼먹었으니 이건 우리 땅이다라고. 너희들의 그 더러운 로비스트들이 워싱턴에 뿌린 돈으로 만든 가짜 논리야. 나 도널드 트럼프는 오늘 그 역겨운 거짓말을 끝내러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공식 선언을 하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것이다. 스카팽 677호는 단 한 번도 폐기되거나 수정된 적이 없다. 따라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다. 이에 대한 그 어떤 이해 제기도 미국은 동맹에 대한 도전이자 승전국 미국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겠다. 브리핑룸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 시끄럽던 셔터 소리조차 멈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70년 묵은 한일 영토 분쟁의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본이 파고들 틈은 없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친필 서명 앞에서 그 어떤 법률적 기교도 통할 수 없었으니까요. 일본 기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했던 수만 가지의 논리와 예상 질문이 이 낡은 종이 한 장에 의해 먼지처럼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폭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확인사살을 하려는 듯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정말로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더군. 그녀는 자꾸 미국과 일본이 피를 나눈 동맹이라고 강조하는데 그가 혀를 찼습니다. 피는 일본이 아니라 미군이 흘렸지. 태평양 전쟁 때 너희가 흘리게 만든 우리 미군의 피 말이야. 그리고 그 미군을 구한 건 한국군이었어. 며칠 전 경주에서 한국 대통령이 나에게 이 지도를 건네주며 그러더군. 저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주 회담 당시 한국 대통령이 이 낡은 서류 봉투를 건네며 했던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일본은 땅 문서로 사기를 칠 때 우리는 피로써 우정을 증명했습니다. 1950년의 전쟁 때도 베트남의 정글에서도 이라크의 사막에서도 한국군은 미군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한국은 비굴하게 로비하지 않았어. 그저 진실을 가져왔지. 나는 장사꾼이지만 진짜와 가짜는 구분할 줄 알아. 일본은 가짜야. 결론을 말하겠다는 듯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을 두 손으로 짚고 상체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카메라 렌즈를 뚫고 도쿄의 총리 관저를 향해 꽂히는 듯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잘 듣고 있겠지? 당신의 그 자랑스러운 이지스함들에게 전해. 당장 엔진 끄고 뱃머리 돌려서 사세보항으로 꺼지라고. 만약 독도 근처에서 한국 영해를 1인치라도 더 침범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때는 미 칠함대가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친구들이 나설 거야. 저 깊은 바닷속에 있는 놈들 말이야. 알다시피 그놈들은 소리도 없이 움직이고 한 번 물면 놓지 않지.
내가 승인했거든. 브리핑룸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기자들뿐만 아니라 펜타곤 출입 기자들과 군사 전문지 기자들이 경악성을 질렀습니다. 새로운 친구, 바닷속, 소리도 없이 승인했다. 이 단어들의 조합이 가리키는 정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공식적인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은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의 묵시적 인정이자 한국이 이미 그것을 보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일본은 꿈도 꾸지 못했던 전략 자산을 미국이 한국에게 쥐어줬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일본 기자들의 표정은 이제 절망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을 버린 것도 모자라 한국이라는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는 듯 손에 들고 있던 스카팩 문서들을 대변인에게 거칠게 넘기고 몸을 돌렸습니다. 이상이다. 대통령이 사라진 빈 연단 뒤로 푸른 커튼만이 무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겨진 충격은 핵폭탄급이었습니다. 브리핑룸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금 들었어? 핵잠수함이야.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졌다고. 일본은 끝났어. 미국이 스카팽을 공개했어.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가도 일본은 못 이겨. 그 소란 속에서 일본 NHK 지국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본국 데스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끝났습니다. 부장님, 다 끝났어요. 미국이 우리를 죽였습니다. 스카팽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네. 메가더 지도요. 트럼프가 직접. 아니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잠수함을.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떡합니까? 그의 떨리는 어깨 너머로 저는 제 재킷 안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낼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이 모든 판을 짠 설계자들에게 보내는 백악관 내부자의 마지막 보고서였습니다. 판결은 내려졌다. 정의가 구현되었다. 도쿄의 시대는 끝났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에서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으로 30년간 지속된 일본의 로비와 거짓말, 그리고 뒤틀린 한일 관계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워싱턴의 주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심지어 일본의 다음 총리가 누가 되더라도 감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백악관의 주인이 전 세계 생중계로 메가더의 지도를 흔들며 노라고 못 박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진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곳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의 법리적 전투와 외교적 전투는 한국의 완승으로 끝났지만 저 멀리 동해 바다에서의 상황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이지스함들은 여전히 독도 인근에 떠 있고 다카이치 총리는 충격에 빠져 아직 항복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녀는 과연 이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한국의 새로운 친구. 그 심해의 포식자가 이제 막 사냥을 위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도 아래 깊은 바다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은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마지막 숨통을 조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의 푸른 커튼이 닫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굽 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브리핑룸에 남기고 간 폭풍은 잦아들기는커녕 이제 막 워싱턴의 담장을 넘어 태평양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다시 지하 벙커, 백악관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두꺼운 방탄문이 닫히고 기압 조절 장치가 쉬익 소리를 내며 외부와 이곳을 완벽하게 격리시켰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조금 전과는 또 다른 종류의 무거움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1시간 전이 외교적, 법리적 공방을 지켜보는 법정의 방청석이었다면 지금은 사형 집행 레버가 당겨지기 직전 그 처절한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집행 참관실과도 같았습니다. 수십 명의 정보 분석관들과 군사 고문관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각자의 모니터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끝은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인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일본 관저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CIA에서 파견된 수석 분석관이 떨리는 손으로 메인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위성 도청 시스템 에셜론이 잡아낸 다카이치 총리 집무실의 상황이 텍스트로 변환되어 폭포수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트럼프가 그럴 리 없어. 메가더 문서? 스카팽 677? 그건 80년 전의 낡은 종이 쪼가리일 뿐이잖아.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고 우기면 그만이야. 국무부에 다시 연결해. 아니, 펜타곤에 연락해.
미 칠함대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왜 움직이지 않는 거야? 스크린 위로 흐르는 텍스트만으로도 다카이치 총리의 갈라진 목소리와 핏발선 눈동자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 국가를 책임지는 냉철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손가락 하나로 매달린 채 떨어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자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세계 50억 인구가 생중계로 목격한 미국의 잔혹한 손절선언을 자신의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CIA 지부장, 심지어 주일 미군 사령관까지 일본 측의 모든 연락 시도가 차단되었습니다. 부관이 보고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붉은색 한라인 전화기를 붙들고 고함을 치고 있을 그 시각 전화선 너머에 미국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미국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구 반대편 동해의 검푸른 바다 위에서 일본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릴 진짜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동해, 독도 남동쪽 12해리 해상. 일본 해상자위대가 자랑하는 최신의 이지스함 마야와 하구로. 배수량 1만 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강철의 성들은 지금 갈 길을 잃은 채 거친 파도 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는 중국의 H-6 폭격기 편대가 위협적으로 선회하며 레이더 경보음을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교에 있는 일본 장교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것은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발밑. 깊이를 알 수 없는 저 시커먼 바다였습니다. 함장님, 소나 반응이 이상합니다. 비정상적입니다. 마야함의 전탐장이 헤드셋을 움켜쥐며 비명에 가까운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아까 분명히 잡혔던 그 거대한 질량이 갑자기 증발했습니다. 열 영상, 음향, 자기장 탐지기 모두 반응이 제로입니다. 바다 전체가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소름이 끼칩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가 사냥감의 목덜미를 물기 직전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는 죽음의 정적이었습니다. 일본 함장은 식은땀이 흐르는 주먹을 꽉 쥐며 방탄유리 너머의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밑 수심 300m 아래 어딘가에 괴물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 괴물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이 엘리트 지휘관의 이성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좌연 견시. 물보라를 잘 봐라. 어뢰다. 어뢰가 올 수 있다. 함장의 고함이 함교를 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마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삼지창으로 수면을 찢어발기는 듯한 굉음과 함께 이지스함 마야의 좌연 500m 지점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수천 톤의 바닷물이 일시에 밀려나며 만들어낸 인공해일이 일본 함정을 강타했습니다. 배가 급격하게 기울며 승조원들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폭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거대한 존재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긴급 부상의 여파였을 뿐입니다. 하얀 포말이 안개처럼 걷히자 드러난 것은 검은색 강철의 산맥이었습니다. 길이 83m, 폭 9.6m. 햇빛을 흡수해버릴 듯한 무광의 검은 선체. 기존의 뚱뚱하고 투박한 디젤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른 매끈하고 날렵한 유선형의 몸체. 그리고 그 선체의 가장 높은 곳 함교 옆면에 선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새겨진 태극기. 저게 뭐야? 크기가 미군 버지니아급보다 커. 아니, 시울프급인가? 한국군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저런 함정은 식별 데이터에 없습니다. 놈들의 잠수함은 저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본 자위대원들은 경악했습니다. 망원경으로 그 괴물을 확인한 견시병의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해군이 지난 10년간 극비리에 건조하여 경주 회담의 승인과 동시에 봉인을 해제한 역사상 최초의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코드명 KSSN 독도였습니다. 디젤 엔진의 소음도 스노클링을 위한 부상도 필요 없는 원자로의 무한한 심장을 가진 진정한 심해의 유령. 하지만 일본군을 진정한 공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은 그 압도적인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잠수함의 등, 즉 함교 뒤편에 위치한 미사일 수직 발사관 구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끼익, 쿵.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6개의 강철 해치가 하늘을 향해 입을 벌렸습니다. 그 깊은 구멍 속에는 일반적인 어뢰나 대함 미사일이 아닌
일본 열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개량형 현무5가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연기도 화염도 없었습니다. 그저 뚜껑을 열어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너희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 미국의 허락? 필요 없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다. 그 무언의 메시지는 핵탄두보다 더 강력하게 일본 함대의 지휘부를 강타했습니다. 이지스함이 자랑하는 수백 개의 방공 미사일도 최첨단 요격 시스템도 소용없습니다. 발밑에서 솟구쳐 올라와 턱 밑에 칼을 들이대는 잠수함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완벽한 체크메이트. 외통수였습니다. 함장님. 한국 잠수함에서 통신이 들어옵니다. 광대역 주파수입니다. 연결해. 스피커로. 함교의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건조했으며 지독하게 냉정했습니다. 기계적인 노이즈조차 섞이지 않은 깨끗한 음질. 그것은 명확한 한국어였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전략 잠수함 사령부 소속 독도함 함장이다. 독도함. 그 이름 자체가 일본에게는 치욕이자 공포였습니다. 귀함은 현재 대한민국 영해를 불법 침범했다.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함수를 180도 돌려 영해 밖으로 이탈하라.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최후 통보다. 10초 내에 응답이 없을 시 이를 명백한 적대 행위로 간주하여 즉각 격침하겠다. 카운트다운 10초 시작한다. 10, 9, 8. 그 차가운 카운트다운. 미국 7함대의 우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 비웃었던 한국군이 미국의 핵잠수함보다 더 은밀하게 접근하여 일본의 목덜미를 문 것입니다. 일본 함장은 전율했습니다. 트럼프가 브리핑룸에서 말했던 새로운 친구,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놈들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겠지요. 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보다 일본의 자존심인 이지스함이 한국 잠수함 한 척에 의해 바닷속 고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군사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의 우측 벽면을 가득 채운 글로벌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모니터들이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붉은 페인트를 뿌린 듯 모든 그래프가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도쿄 증시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개장 30분 만에 8% 폭락했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가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지만 매도 주문이 폭주해서 시스템이 마비될 지경입니다. 경제 담당 보좌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단순히 군사적 대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실물 경제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10분 전 행정명령 24호를 발동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사실상 대일본 수출 전면 금지입니다. 한국의 반격은 입체적이었습니다. 바다에서는 핵잠수함이, 육지에서는 반도체가 무기였습니다. 일본 산업의 심장부인 아이치현의 도요타 자동차 공장, 구마모토의 소니 반도체 공장, 그리고 고베의 미쓰비시 중공업 조선소가 일제히 멈춰섰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과거 2019년 일본은 한국에게 불화수소 수출을 막으며 경제보복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무릎 꿇을 것이라며 오만하게 웃었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를 악물고 기술을 국산화했고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의 상위 포식자로 진화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그들은 자만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자신들을 추월하여 이제는 한국산 부품 없이는 일본의 완제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특히 일본이 자랑하는 F-35 정비창과 이지스함 레이더 시스템에 들어가는 초정밀 비메모리 반도체와 특수강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의 삼성과 포스코만이 공급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었습니다. 그 오만의 대가가 이자가 붙어 복리로 청구된 것입니다. 일본 재계서열 1위인 게이 달렌 회장단이 총리 관저로 들이닥쳤다는 첩보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점잖았을 일본의 경제 거물들이 경비원의 저지를 뿌리치고 총리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총리, 당장 한국에 사과하십시오. 지금 공장이 멈췄습니다. 이대로 72시간이 지나면 납기 지연 위약금만 수백조 엔입니다. 미국도 우리를 버렸습니다. 반도체가 없습니다. 특수강이 없습니다. 한국이 물건을 안 주면 일본 제조업은 끝장입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집무실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놓인 책상 위에는 2개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 핵잠수함의 SLBM 발사 카운트다운 진행 중. 다른 하나는 일본 주요 대기업 전면 가동 중단 및 국가부도 위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일 미국 대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라인이 아닌 대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였습니다. 뚝, 뚝.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뚝 하고 끊겼습니다. 그리고 흘러나온 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차가운 기계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하의 번호는 백악관의 특별 지침에 따라 연결이 영구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연결 제한. 차단. 그것은 단순한 통신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70년 동맹의 완벽한 단절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항복하기 전까지는 숨 쉴 구멍조차 주지 말라고 일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저는 이 잔혹하리만치 완벽하고 정교한 시나리오의 경외심마저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년간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고 미국은 그 실력을 인정하여 승인했으며 일본만 홀로 과거의 영광과 망상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햄버거 포장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밥, 강한 놈이랑 친구를 해야 나도 강해 보이는 거야. 약한 놈은 짐일 뿐이지. 지금 스크린 속의 한국은 강했습니다. 아주 강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일본을 압도했고 경제적으로 일본을 질식시켰으며 외교적으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을 동시에 움직여 일본을 고립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T1 동맹의 자격이었습니다. 일본 관저의 비서관이 다급하게 다카이치 총리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잉크도 마르지 않은 흰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항복 문서 초안. 아니, 일본의 무조건적 패배 선언문이었습니다. 총리님, 결단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비서관이 울먹이며 보고했습니다. 중국 항모전단의 함재기가 오키나와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카운트다운 5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회장님이 방금 쓰러지셨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전쟁입니다. 우리가 100% 지는 전쟁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눈에서 초점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강한 일본,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의 꿈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리고 트럼프라는 냉혹한 심판관 앞에서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갯짓 하나는 패배의 인정이자 일본 우익 정치사의 한 시대가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준비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의 생중계로. 내가 직접 말하겠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다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저는 백악관 상황실의 메인 마이크를 잡고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로 연결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앤더슨입니다. 상황 종료됐습니다. 일본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10분 뒤 다카이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항복을 선언한답니다. 우리가 원하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 잘 됐군. 아주 잘 됐어. 즉시 한국 대통령에게 한라인을 연결해. 내가 직접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어떤 메시지입니까? 전해줘. 물건 성능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게 계산서를 보낼 시간이라고 말이야.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독도 인근의 일본 이지스함들은 뱃머리를 180도 돌려 도망치듯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레이더에서는 여전히 한국 핵잠수함의 신호가 잡히지 않았겠지만 그 공포는 영원히 그들의 뼛속에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도쿄의 주식시장은 멈췄고 거리의 우익 시위대는 침묵에 빠졌으며 다카이치 총리는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연설을 하기 위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단상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일본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미국의 스카팩 문서도 중국의 항모전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거들었을 뿐입니다. 진짜 승리자는 70년의 침묵과 인내 끝에 스스로의 힘으로 바다와 기술을 지배하고 끝내 강대국들의 인정을 받아낸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패배자가 감당해야 할 처참한 현실과 승리자가 누릴 영광스러운 미래, 그리고 새롭게 쓰일 동북아시아의 역사뿐입니다. 도쿄 치요다구 나가타초 1번지
일본 권력의 심장부라 불리는 총리 관저의 대강당. 이곳은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의 영광과 번영을 선포하던 자부심의 공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겠다고 외치던 아베의 목소리가, 새로운 자본주의를 역설하던 기시다의 미소가 머물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 2025년 11월의 어느 늦은 밤, 이곳은 마치 거대한 제국의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습하고 비릿한 패배의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의 메인 스크린을 통해 위성으로 전송되는 도쿄 현장의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4K 고화질 카메라가 잡아낸 일본 관료들의 표정은 보정 없이 날 것 그대로의 절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빳빳하게 다림질된 연미복을 입고 일장기 아래서 오만할 정도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서 있었을 그들은 지금 마치 전범 재판소에 끌려 나온 죄인들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도열해 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시선은 화려한 샹들리에가 아닌 붉은 카펫 바닥의 먼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정면의 카메라 렌즈를, 아니 그 렌즈 너머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전 세계 50억 인구의 시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로버트 앤더슨은 워싱턴의 푸르스름한 새벽 여명 속에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트럼프 대통령은 가죽 의자를 뒤로 깊숙이 젖힌 채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승자의 여유가 담긴, 그러나 지독히도 냉소적인 눈빛으로 화면 속의 한 여자를 응시했습니다. 보게, 밥. 저게 바로 꿈에서 깨어난 자의 표정이야. 70년 동안 미국이라는 요람 속에서 달콤한 꿈을 꾸다가 현실이라는 찬물을 뒤집어 쓴 얼굴이지.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걸음걸이는 위태로웠습니다. 불과 48시간 전 강한 일본,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외치며 이지스함 출격 명령서에 서명하던 그 철의 여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두꺼운 파운데이션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검은 다크서클,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미세하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떨리는 입술. 그녀는 지금 자신이 뱉을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메이지 유신 이후 150년간 지켜온 일본이라는 국가의 자존심을 난도질하게 될 것임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 솟아처럼 터졌지만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이미 육체를 빠져나간 밀랍 인형 같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가 마른 침을 삼키는 꿀꺽 소리가 고성능 마이크를 타고 증폭되어 지구 반대편 백악관 상황실의 스피커를 울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금이 간 도자기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 순간 백악관 상황실의 분석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녀가 대한민국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공식 담화문에서, 그것도 대국민 담화에서 자국민보다 타국을, 심지어 그들이 늘 격하하려 했던 한국을 이토록 정중하게 호명한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상국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철저한 패전국의 항복 의식이었습니다. 본인 다카이치 사나에는 일본 정부와 내각을 대표하여 지난 48시간 동안 동해상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뼈를 깎는 통절한 마음으로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원고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일본 열도 전체의 비탄과 한숨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요구한 항복의 조건은 가혹하리만치 구체적이었고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즉각적인 추가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미국 정부가 공개한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의 역사적 실체와 법적 효력을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해석에 있어 독도 영유권에 대한 과거 우리 정부의 주장에 치명적인 오류와 역사적 왜곡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오류, 왜곡. 그 단어가 일본 총리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도쿄의 기자회견장은 비명과 탄식으로 뒤덮였습니다. 총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본에 혼을 파는 겁니까?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 기자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기자는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책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70년간 일본 사회를 지탱해온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거대한 신화, 그 거짓의 바벨탑이 미국의 팩트 폭격과 한국의 실력 행사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습니다.
울 자격조차 박탈당한 패장의 모습으로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아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금일부로 영구히 철회합니다. 또한 현재 해당 해역에 전개된 해상자위대 호위대군에 즉각적인 무장해제 및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명분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군사적, 외교적 도발을 하지 않을 것임을 전 세계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무릎 꿇고 맹세합니다. 말을 마친 그녀가 단상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도 목례가 아니었습니다. 45도 보통례도 아니었습니다. 90도. 아니 그보다 더 깊게. 이마가 무릎에 닿을 듯 허리가 꺾일 듯한 그 절절하고 처참한 도계자에 가까운 자세. 그녀는 그 자세로 1분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빗발치는 동안 그녀의 어깨만이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죄가 아니었습니다. 1945년 9월 2일 도쿄만 미주리함상에서 시게미스 마모루 외무대신이 메가더 장군 앞에서 서명했던 항복 문서보다 더 굴욕적이고 더 완벽한 제2의 패전선언이었습니다. 그때는 핵폭탄이라는 압도적인 무력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면 이번에는 논리, 경제, 군사의 모든 면에서 한국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해 스스로의 입으로 패배를 시인한 것이니까요. 백악관 상황실의 구석, 늙은 CIA 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독백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끝났군. 19세기부터 시작된 대일본 제국의 망령이 오늘부로 완전히 소멸했어. 그것도 그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한국의 손에 의해. 바로 그 시각 도쿄에서 1000km 떨어진 동해의 검푸른 바다 위에서도 또 다른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독도 남동쪽 해상. 일본 해상자위대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이지스함 마야와 하구로. 그 위풍당당하던 강철의 성들은 이제 초라한 낚싯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뱃머리를 180도 돌려 일본 사세보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퇴각은 처절했습니다. 마스트에 걸려있던 우길승천기를 연상시키는 자위함기는 내려졌습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의 전원은 꺼졌습니다. 엔진 출력은 최대로 높였지만 그것은 진격이 아닌 도주를 위한 출력이었습니다. 마치 뒤에서 호랑이가 쫓아오는 것을 느끼는 초식동물처럼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둥지둥 한국 영해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함교의 일본 장교들은 입술을 깨물며 바다를 노려보았습니다. 분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발밑, 저 칠흑 같은 심해 어딘가에서 그 녀석이 자신들을 올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해군 핵추진 잠수함 KSSN 독도 함교. 함장님, 적함들이 레이더 사거리 밖으로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영해 침범 상황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독도함의 작전관이 소나 화면을 가리키며 보고했습니다. 붉은색 점들이 화면 밖으로 사라지자 긴장감으로 팽팽했던 함교의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젊은 승조원 몇몇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 없는 환호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백발이 성성한 독도함 함장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잔망경을 내리며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수고했다. 전 승조원 위치 정숙 유지. 자망심도 300m로 복귀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간다. 부상에서 승리의 세레머니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할 텐데요. 부함장의 말에 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팡파르는 필요 없다. 우리가 1년 365일 이 차가운 바닷속에 숨죽이고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승리니까. 진정한 강자는 소리를 내지 않는 법이다. 독도함은 승리의 백고동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수면 위로 부상해 태극기를 흔드는 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거대한 고래처럼 밸러스트 탱크에 물을 채우고 다시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침묵. 너희가 언제든 다시 딴맘을 먹으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올라와 너희의 목을 물어뜯겠다. 그 서늘하고 무거운 침묵이야말로 도망치는 일본군에게 가장 큰 공포이자 대한민국 해군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위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성이 멈추었다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사적 승패는 갈렸지만 더 잔혹한 청구서 정산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가혹했습니다. 도쿄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서울과 워싱턴 사이의 한라인이 다시 붉게 타올랐습니다. 이번 주제는 경제적 배상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일본계의 단련과 경제산업성의 공식 요청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재부관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협상안이 아니라 조건부 항복 문서입니다.
일본 측은 한국의 반도체 및 특수강 수출 규제만 풀어준다면 한국 기업들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햄버거 포장지를 구기며 물었습니다. 조건이 뭔데? 첫째, 일본이 보유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및 반도체 장비 원천 특허를 한국 기업과 무상으로 공유한다. 둘째, 한국 주도의 동북아 반도체 동맹에 일본이 하위 파트너로 참여한다. 셋째, 향후 일본 기업의 반도체 수급은 전적으로 한국 기업에 의존하며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을 포기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위 파트너? 독자 노선 포기? 격세지감이군.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 한국 경제를 질식시키겠다며 큰 소리치던 놈들이 말이야. 결국 자기들 목줄을 한국 손에 쥐어주는 꼴이 됐어. 그것은 사실상 일본 제조업의 경제적 식민지화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일본의 첨단 산업은 한국의 허락 없이는 나사 하나도 조일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도요타가 전기차를 만들려면 LG와 SK의 배터리를 사와야 하고,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을 만들려면 삼성의 칩을 사와야 합니다. 닌텐도가, 파나소닉이, 닛산이 모두 한국 기업의 결제 도장을 기다리는 성실한 하청 기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한국은 뭐라고 한답니까? 한국산업부 장관의 답변이 걸작입니다. 검토해보겠다. 다만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테니 당분간은 모든 거래를 엔화가 아닌 달러나 원화로만 하겠다. 그리고 일본 기업 지분의 5%를 담보로 요구한다고 했답니다. 지독하군. 하지만 마음에 들어. 그게 비즈니스지.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스러운 듯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연결해. 승자와 통화할 시간이야. 잠시 후 스피커폰 너머로 한국 대통령의 침착하고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통령님. 축하합니다. 당신들이 해냈소. 내가 백악관에 들어온 이래 본 가장 완벽한 승리였소. 다카이치 총리의 표정을 봤어야 하는데 마치 유령을 본 것 같더군.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결단력 있는 증거 제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스카팽 677호, 그 낡은 종이 한 장이 100만 대군보다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미국이 정의의 편에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잖소. 나는 이기는 편에만 건다고. 당신들은 이길 자격이 있었소. 그런데 궁금하군요. 일본이 저렇게까지 비굴하게 나오는데 좀 봐줄 생각 없소? 예정도 있는데? 트럼프의 농담 섞인 질문에 한국 대통령의 대답은 단호하고 서늘했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도널드. 우리는 정상화를 원할 뿐입니다. 정상화? 네. 지난 70년간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가해자가 큰 소리치고 피해자가 눈치를 보던 비정상을 끝내는 겁니다. 일본이 진정한 이웃이 되려면 먼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힘의 우위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되는 법입니다. 자신의 위치.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위태로운 균형자를 넘어 판 전체를 새로 짜는 설계자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 보는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들이 눈치 봐야 하는 핵심 축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 뉘앙스를 정확히 알아챘는지 웃음기를 거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약속을 이행하죠. 내가 바백에 이미 지시했소. 오늘부로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모든 공식 문서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격상합니다. 백악관 상황실의 모든 참모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최우선 글로벌 파트너. 트럼프 대통령이 또박또박 선언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영국, 호주와 동급입니다. 아니, 지정학적으로는 그들보다 더 중요한 미국의 최우선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리저널 엘라이로 재분류될 겁니다. 그들은 이제 아시아라는 지역에 국한된 우리가 관리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전후 80년의 외교 서열이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 지도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친구의 자리로 올라섰고, 일본은 필요하지만 귀찮은 하인의 자리로 내려앉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통화가 끝나고 백악관 상황실의 모니터들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긴박했던 48시간의 드라마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상황실을 나섰습니다. 두꺼운 철문을 밀고 나오자 워싱턴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웨스트윙의 현관을 나서니 저 멀리 워싱턴 기념탑 위로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
하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워싱턴의 태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쯤 동해 바다 독도 위로 떠오르고 있을 붉은 태양, 그리고 그 아래를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주인으로서 항해하고 있을 한국의 함대였습니다. 로비에서 마주친 국무부의 젊은 사무관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앤더슨 보좌관님, 이번 사건을 역사책에 뭐라고 기록해야 할까요? 독도 분쟁의 종결? 아니면 일본의 몰락?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이제는 필요 없어진 경주 APC 비밀 합의문 사본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낡은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친구. 그런 제목은 너무 작아요. 이건 한반도 시대의 개막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20세기 미국은 일본이라는 불침항모를 통해 아시아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낡았고 선원들은 게을러졌으며 방향을 잃고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반면 한국은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스스로 노를 저어 폭풍을 뚫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작은 쪽배인 줄 알았던 그들이 어느새 핵잠수함과 반도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단 거함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낡은 배를 버리고 그 거함에 올라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제국이 생존하는 방식이니까요. 저는 백악관 정원을 걸어 나오며 마지막으로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태평양 건너편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흐느낌은 멈췄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겪은 패배의 기억은 일본인의 DNA에 영원히 각인될 것입니다. 감히 한국을 넘보지 말라는 공포와 함께. 그리고 한국인들은 오늘을 기억할 것입니다. 강대국의 도움을 바라던 약소국의 서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진정한 강대국으로 다시 태어난 원견으로 말입니다. 트럼프가 흔들었던 낡은 지도 스카팽 677호는 이제 박물관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도가 가리키던 진실,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그 명제는 이제 국제법이라는 강철 갑옷을 입고 핵잠수함이라는 창을 든 채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찹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으로 저 로버트 앤더슨의 보고를 마칩니다. 여기는 워싱턴, 그리고 세상이 뒤집힌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본은 미국이 무조건 자신들 편일 거라 믿었지만 국제사회는 냉정했습니다. 힘이 없는 동맹은 짐일 뿐이고 힘이 있는 파트너는 모셔야 할 상전이 되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한국을 원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대체 불가능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항복은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이제는 영토를 넘어 주변국의 운명까지 결정지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이 통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